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제 또래 여자들 보면 자식 챙기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까진 그랬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제 팔자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이라더니 얼마 전 한꺼번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찾아오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일을 겪으며 많이 울고 많이 아파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지나가고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루하루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인지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저처럼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어렵게 되찾은 제 인생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0대 초반부터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에서였어요. 저희 가게의 단골이었던 남편은 매일 저녁 김밥 2줄과 떡볶이 1인분을 포장해 갔습니다. 매주 두세 번씩은 꼬박꼬박 오는 사람이라 가끔 며칠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궁금해지기까지 했죠. 오늘은 왜 안 오지? 무슨 일 있나? 그러던 어느 날 떡볶이를 포장해 주다 말고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손님, 김밥이랑 떡볶이 자주 드시네요. 분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 제 물음에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하고 집에 가서 밥하려면 피곤해서요. 동생들이랑 사는데 이거 사다 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조실부모하고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또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불과 1년 사이에 양친을 다 잃은 거죠.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부모님이 유산이나 보험금도 남겨주지 못해 풋풋한 청년이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고등학생 남동생과 여동생을 책임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남편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프고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이전과 좀 다르게 대하게 됐습니다. 가게 닫을 때쯤 오면 남은 음식을 싸주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건네기도 했어요. 남편도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며 가게 정리를 도와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친정엄마의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며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 방 3개짜리 낡은 빌라로 이사하고 남편에게는 일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했죠. 남편은 원래 무역학을 전공하며 세관 공무원을 꿈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빠 잊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공부만 해. 돈은 내가 벌게. 이제 동생 걱정, 집안 걱정 다 내려놓고 딱 공부에만 집중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말을 했더라고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저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만 되면 고생이 끝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분식집에 손님을 더 끌기 위해 메뉴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출근해 장사 준비를 시작했죠. 음식을 만들려면 육수부터 끓여야 했거든요. 떡볶이 국물, 어묵 국물, 잔치국수 육수까지 3가지를 매일 아침 새로 만들었어요. 전날 남은 걸 쓰면 맛이 달라지니까요. 육수가 준비되면 재료 손질을 시작했죠. 떡 불리고 어묵 꼬치에 끼우고 김밥 속재료 준비하고요. 그러다 7시에 가게 문을 열면 출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김밥을 사러 왔습니다. 가끔 손님이 몰리면 줄 서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김밥이 저희 가게 자랑이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손이 빨라 손님들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죠. 한 줄 많은데 30초면 충분했어요. 점심시간엔 더 바빴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주문이 밀리면 정신이 없었죠. 사람 쓰는 돈이 아까워 혼자 다 하려고 욕심을 부렸거든요. 주문 받고 음식 만들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는 오후 2시쯤이 되어야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밀린 설거지하고 부족한 재료사와 저녁 장사 준비하려면 여유 부릴 수 없었죠. 저녁 6시부터는 다시 바빠졌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학원 끝난 학생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렇게 밤 10시, 11시까지 장사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시동생과 시누이가 착해서 힘든 생활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고등학생인 시동생은 얌전하고 말수 적은 아이였는데 속은 참 깊었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자정이 넘어가면 일부러 도서관에서 지나가는 길인 것처럼 가게 앞에 찾아와 밤길을 같이 걸어주고 속옷도 세탁 바구니에 넣지 않고 몰래 화장실에서 자기가 빨았죠. 말은 안 해도 마음 씀씀이가 남다른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했죠. 원래 머리가 좋은 아이였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살고 나서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어머, 진짜? 우리 도련님 대단하네. 잘했어요. 축하해요. 그렇게 칭찬해주면 쑥스러운 듯 얼굴 붉히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동생보다 1살 어린 시누이도 활발하고 애교 많은 아이라 친동생처럼 정이 가더군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엄마는 못 되더라도 든든한 누나와 언니가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동생 대학 보내려면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그 뒤엔 시누이 차례도 다가왔으니까요. 거기다 남편 학원비와 생활비도 적지 않게 나갔습니다.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버는 건 저 혼자였으니 제가 2배, 3배 열심히 뛰어야 했네요. 그래서 잠도 줄이고 더 분발하려고 노력했죠.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도 1시간 앞당겼어요. 30분이라도 더 일찍 나가서 준비하면 아침에 김밥을 한 줄이라도 더 팔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밤에도 혹시나 늦게 귀가하는 배고픈 손님들이 있을까봐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했어요. 그 바람에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버텨야 했죠. 그러니 몸이 안 아플 리가 없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쑤시고 다리도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쉴 수가 없어 파스 붙이고 손목 보호대하며 버텼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까워 병원에도 잘 가지 않았죠.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누가 등 떠민 게 아니라 제가 한 선택이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힘이 들긴 했어요. 그맘때 저의 유일한 희망은 남편이 공무원이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살아냈습니다. 괜찮아. 그 이가 시험에만 붙으면 다 좋아질 거야. 조금만 힘내자. 그리고 드디어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남편이 관세직 공무원 7급 시험에 합격해 세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세관 공무원, 남편이 그렇게 원하던 자리였죠. 합격 발표 나던 날 남편이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나 붙었어! 붙었다고! 전 가게에서 떡볶이 볶다 말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죠. 손님들이 깜짝 놀라서 묻더라고요. 아이, 사장님 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우느라 대답을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렀죠. 그간의 제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됐다. 나도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치킨 시켜 먹으며 축하 파티를 했어요. 시동생이랑 시누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랐죠.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이런 날은 오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나랑 동생들한테 평생의 은인이야. 그 말 한마디에 3년 고생이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형편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 전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더구나 시동생과 시누이 둘 다 대학에 들어가 돈이 더 들어갔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성적이 쑥쑥 오른 시동생은 한의대에 들어가고 선생님이 꿈이었던 시누이는 교대에 들어갔죠. 입학한 후 두 사람은 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도 아껴 썼지만 제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남편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입 공무원 월급이라 많지도 않은데 결혼 전 빌렸던 빚도 남아있어 그것부터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많이 지치긴 했지만 그런 생활도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면 정말 고생의 끝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니 훨씬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몇 년 뒤 시동생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임용고시에 당당하게 합격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죠.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시누이가 저에게 안기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이게 다 언니 덕이에요. 나 죽을 때까지 언니를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잘할게요. 그 말에 제가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시누이가 선생님이 된다니 얼마나 대견하던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시누이는 제가 만삭의 몸으로 일하러 다닐 때 집안일을 도맡아주고 딸을 낳자 바쁜 저를 대신해 조카를 챙겨준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정하던 시동생도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받는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저를 챙겼어요. 첫 월급 탔다고 옷을 사오더니 몇 달 뒤엔 용돈 봉투까지 내밀더라고요. 형수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번 돈으로 꼭 용돈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봉투를 밀어내며 손살에 쳤어요. 에이, 됐어요. 이건 도련님 돈이지. 어렵게 번 돈 낭비하지 말고 나중에 장가 갈 때 쓰게 얼른 모아. 그래도 시동생은 억지로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더라고요. 그 돈을 보며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동생이 먼저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식 때는 저와 남편이 혼주석에 나란히 앉았죠. 그날 늠름한 신랑이 된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형수님이 저희한테는 엄마예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절하며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시누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갔어요. 그렇게 두 식구가 집을 빠져나가니 정말 친자식을 출가시킨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잠자리에 누워 그간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10년 넘게 제대로 쉰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시동생 시누이 공부시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돌보며 분식집 운영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그 자체였어요.
딸을 낳고도 2주 만에 산후조리를 끝내고 분식집을 열었으니 말 다 한 거죠.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땐 정확한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버틸만 했어요. 남편 공무원 만드는 것, 시동생 시누이 대학 보내고 성공시켜 시집장가 보내는 것, 아이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때 저는 그 모든 걸 잘 해내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에게 고마워하는 남편과 사이좋게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시동생 시누이 다 키워 출가시키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쳤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제 덕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낸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변했다기보다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제 남은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말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 변화를 잘 눈치채지 못했어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남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느낄 겨를이 없었거든요. 조금씩 이상함이 느껴질 때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바쁜가 보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한가? 그렇게만 생각했죠. 헌데 돌이켜보니 신호는 진작부터 있었더라고요. 원래 빚 갚는다며 쥐꼬리만큼 내놓던 월급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예 안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안 줘? 아, 미안해. 이번 달에 직원들 경조사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갔어. 왜들 한꺼번에 결혼을 하는지. 그러더니 나중엔 아예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바가지 한번 긁지 않았어요. 공무원이 워낙 박봉이라 어쩔 수 없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연차가 쌓이고 월급이 오르면 사정이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월급이 정작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하루는 빨래를 하는데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펼쳐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골프장에서 음식을 사 먹은 영수증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그날 이후로 신경 써서 보니까 남편 주머니랑 가방에서 나오는 영수증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골프장, 골프용품점, 양복점, 고급 레스토랑, 저와는 평생 인연 없을 것 같은 장소들이었죠. 계속 참아오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물었어요. 여보, 혹시 요즘 골프 쳐? 그 직장 선배들이랑 가끔. 가끔이 아닌 것 같은데? 골프 용품산 영수증도 나오고 몇백이나 하는 골프채 영수증도 나와서 깜짝 놀랐어. 헌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전에 없이 발끈하더니 버럭 화를 냈습니다. 왜 남의 주머니를 뒤져? 그거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뭐? 아니, 빨래하려다가 본 거야. 그리고 사생활이라니?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왜 없어? 아무리 부부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놓고 돈을 펑펑 쓰다 걸렸으면 일단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헌데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얼굴 붉혀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힘든 시기를 지나와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던 저도 그날 꾹 눌러왔던 감정을 쏟아냈죠. 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애도 그런 엄마 때문에 매일 분식집에서 숙제하는데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생활비는 한 푼도 안 주면서 골프에 그렇게 큰 돈을 펑펑 쓰는 게 맞는 거냐고.
내가 언제 생활비를 안 줬어? 요즘 몇 달 경조사 때문에 못 준 걸 가지고 계속 그런 것처럼 바가지를 긁냐? 그리고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사회생활 하려면 골프가 필수야. 남자가 인맥도 좀 관리해야 성공하지. 인맥? 꼭 인맥을 골프로 쌓아야 해? 당신 월급이 도대체 얼만데 골프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그동안 그냥 지켜봤는데 솔직히 당신 나한테 월급 명세서 한 번 제대로 보여준 적 없잖아. 내 월급 명세서를 네가 왜 봐? 무슨 권리로? 뭐라고? 당신 그거 진심이야? 그래. 얼마를 쓰든 내 월급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뭐? 당신 월급이니 당신 혼자 마음대로 쓰는 게 잘했다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손 벌려서 쓰고 다닌 건 아니잖아.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잠도 못 자고 번 돈으로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동생 시누이 공부시키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린 제 앞에서 그게 할 소린가요? 남편이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자기 월급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가족을 위해서 죽은 듯이 살았는데 정작 난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 취급을 받고 있었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변하는 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남편의 씀씀이는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골프는 기본이고 양복도 계절마다 새로 맞추고 구두도 명품으로만 사더라고요. 회식이라면서 카드를 펑펑 쓰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죠. 남편이 그렇게 사치를 일삼는 동안 전 10년이 넘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어요. 겨울 패딩도 시동생이 고등학생 때 교복 위에 입던 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제대로 된 걸 사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분식집에서 기름과 땀에 찌들어 사는데 무슨 화장을 하겠어요? 세수하고 로션 바르기도 바빴죠. 전에는 그런 일에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슬슬 속이 상하더라고요. 가끔 거울 볼 때면 한숨도 나왔습니다. 40도 안 됐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엔 주름과 기미가 가득하고 손도 너무나 거칠어져 있었어요. 시누이와 시동생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자기들 때문에 고생해서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저를 창피해했죠. 한 번은 남편 직장에서 연말 행사가 있었어요. 부부 동반이라며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안 하던 화장도 한 뒤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 어때? 괜찮아? 그랬더니 남편이 못마땅한 얼굴로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좋겠어. 뭐? 왜? 부부 동반이라서 가야 한다고 할 땐 언제고? 아니 됐어. 당신 피곤하잖아. 그냥 쉬어. 나 혼자 얼른 갔다 올게. 순간 말하지 않아도 남편의 눈빛으로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를 데려가기 싫어한다는 게 한눈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창피했던 거죠. 하지만 그걸 따지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저도 억지로 웃으며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그래주면 고맙지. 나도 좀 피곤하긴 해. 그러자 남편은 제 마음이 바뀔까봐 겁이 난 사람처럼 황급히 나가버렸죠. 문이 닫히고 씁쓸한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선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었나? 그날 이후로 당연하다는 듯 남편은 저를 공식적인 자리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송년회, 신년회, 직장 선후배 모임, 동창회 전부 혼자 갔죠. 혹시라도 제가 따라 나선다고 할까봐 저를 생각하는 척 선수를 치더군요. 나가봐야 쓸데없이 술이나 먹겠지. 당신은 피곤하니까 그냥 쉬고 있어.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당신은 애랑 시간 좀 보내고 있어. 나 혼자 얼른 다녀올게. 그러다가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 고등학교 동창회가 부부 동반으로 열렸는데 또 혼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호기심에 한 번쯤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친구들 모임이니 회사 사람들 만나는 것보단 부담도 덜할 것 같았고요.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저번에 전화 올 때 들었는데 부부 동반 모임이라며. 됐어. 당신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인사하려는 거잖아. 당신 오래된 친구들인데. 다른 날은 남편이 안 데려간다고 하면 저도 굳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너무 펄쩍 뛰니 저도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밀고 당기다가 갑자기 남편이 짜증을 버럭 냈죠. 그냥 좀 집에 있으라고. 왜 자꾸 따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싫어? 그때 남편이 한 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솔직히 창피해서 너랑 같이 못 다니겠어. 무식한 분식집 여편네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개하냐? 무식한 분식집 여편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뭐라고? 당신 진심이야? 당연하지. 그나마 옛날엔 얼굴이라도 봐줄만 했는데 요즘은 왜 그 모양이야? 누가 너를 나보다 어리게 보겠냐? 다 이모로 볼걸? 남편의 입에서 쏟아지는 험한 말에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충격을 받았든 말든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어요. 10년을 넘게 고생한 저에게 돌아온 게 고작 그런 막말이라니. 그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고단하게 살아왔는지 너무 허무하더군요. 저 사람은 도대체 나랑 왜 사는 거지? 나를 사람으로는 보는 건가? 하지만 감히 이혼은 생각도 못했어요. 딸이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한테 아빠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줄 순 없었죠. 그래서 갖가지 핑계로 자신을 위로하며 참았습니다. 그래, 어느 부부나 권태기 노는 거야. 결혼 10년이 넘었으니 그럴 때도 됐지. 지금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또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무색하게 남편의 멸시와 막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어요. 아예 저를 향한 말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여보나 당신이라고 부르던 호칭이 그맘때는 무조건 야 한마디뿐이었죠. 야, 밥 줘. 야, 내 와이셔츠 안 다려놨어? 야, 코를 왜 이렇게 고는 거야? 시끄러 죽겠네. 거실에 가서 자.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짜증부터 부렸습니다. 밥상 차려주면 젓가락으로 반찬을 휘적거리며 투덜거리고 청소 똑바로 해라, 빨래 깨끗하게 해라 잔소리만 했죠. 심지어 딸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수빈아, 넌 절대 엄마 닮으면 안 된다. 니네 엄만 책 한 줄 읽는 꼴을 못 봤다. 저러니 맨날 무식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참, 애가 배울까 겁난다. 그렇게 딸 앞에서도 버젓이 저를 무시했어요. 여보, 애 앞에서 꼭 그런 말을 해야 해? 내가 그동안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었어.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 나가랴 집안일 하랴 정신 없었는데. 핑계대지 마. 이제 애들 다 나가고 우리 세 식구 사는데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나중에 애한테까지 무시당하지 말고 너도 공부 좀 하란 말이야.
그러니 갈수록 너랑 말이 안 통하잖아. 저희가 옥신각신하자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이 앞에서까지 그러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러다 며칠 후 남편이 왜 그토록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씻으러 들어간 남편이 무심코 놓고 간 휴대폰에 정미라는 사람한테 온 문자 메시지가 보이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 우리 또 언제? 그 뒤로도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잠겨 있어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다 맞지 않았죠. 그것도 이상했어요. 늘 딸의 생일로 지정돼 있던 비밀번호가 갑자기 바뀐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잠든 사이에 얼른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붙어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다가 기겁했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차에서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기 때문이죠.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과 같은 동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교태를 부리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나도 우리 정미 덕분에 요즘 사는 맛이 난다. 근데 다음 주에 제주도 정말 갈 수 있는 거야? 집사람한테 뭐라고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여자는 눈치가 없어서 내가 하는 말 다 믿어. 그냥 회사에서 교육이 있다고 하면 돼. 가서 뭐 먹고 싶은지나 생각해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자기가 지난번에 사준 골프복 이번에 처음 입어보겠네? 너야 뭐 몸매가 완벽해서 뭐든 잘 어울리지. 완벽하긴. 나도 고등학생 때 비하면 완전 아줌마 다 됐지 뭐. 여자의 말에 흐릿하던 기억을 뚫고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과 통화하다 정미라는 여자가 이혼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남편의 불륜 상대가 바로 그 이혼녀였던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네가 아줌마면 우리 집에 있는 그 화상은 완전 할머니지. 나이 먹었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뭘 믿고 그렇게 막 사는지 모르겠다니까. 아이, 집에 들어가서 그 얼굴만 보면 밥맛 떨어져서 죽겠어. 아이, 생각하니까 또 들어가기 싫어 죽겠다 진짜. 그럼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아직 9시밖에 안 됐잖아. 그럴까? 그러더니 신이 난 남편이 다시 차를 몰아 어딘가로 향했어요. 차가 한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내 서로 어깨와 허리에 팔을 휘감은 두 인간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영상을 보며 멍하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이 인간이 나를 철저하게 우습게 여겼구나. 집에는 생활비 한 푼 안 내놓고 내연녀 골프복 사주고 여행까지 다녀? 자기 대신 동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킨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때 제가 느낀 건 분노보다 허탈함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남편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배신이었죠.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인간은 너무 꼴보기 싫지만 수빈이한테는 아빠가 꼭 필요한데. 저는 한창 아빠가 필요할 나이에 딸이 걱정돼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싸워봤자 해결되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은 절대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불륜을 들킨 걸 알면 오히려 제 탓을 할 게 뻔했어요. 제가 엉망이라 바람을 피운 거라고 뻔뻔하게 큰 소리치고도 남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싸움이 날 텐데 이 딸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티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남편은 신나게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어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건 까맣게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저 자신을 설득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수빈이 아빠일 뿐이지 이미 네 남편이 아닌 지는 오래됐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사람인지라 두 인간이 딱 붙어 모텔로 들어가던 장면을 떠올리면 이가 갈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어느새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생활비 한 푼 안 내놨고 전 여전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초등학생 딸을 돌봤어요. 그맘때 이미 남편은 저에게 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노릇을 하는 것도 남편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그 결혼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12번도 더 이혼했죠. 다만 아직 어린 딸을 위해 참고 참은 거예요. 수빈이가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 이혼하리라 다짐했거든요. 하지만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동안 먹고 사느라 신경 쓰지 못한 건강이 저에게 벌을 내리듯 먹구름을 몰고 온 겁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 쉴 때 갑자기 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사실 그쯤 자주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 여기며 물 한 잔 마시고 버텼지만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속이 안 좋더니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힘을 내 약국으로 가서 물었어요. 제가 요즘 속이 안 좋고 갑갑증도 오고 그러네요. 소화제 좀 주세요. 그런데 약사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화제를 드리긴 하는데 약만 드시지 마시고 얼른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지난주에도 소화제 사가셨잖아요. 그때보다 오늘 얼굴이 더 안 좋으세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네? 그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돌아와 소화제만 먹었는데 며칠 뒤부터는 아예 밥을 먹기가 힘들어지더군요. 더구나 소화제를 먹어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니 갑자기 체중이 확 빠지더라고요. 제대로 밥을 못 먹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보는 사람마다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통에 저는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버티지 못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제 증상을 듣더니 검사를 좀 해보자고 하더군요. 속이 안 좋아 저녁도 굶고 아침도 먹지 못한 공복 상태라 바로 위 내시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검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혼났습니다. 그래도 별일 없을 거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다시 만난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혹시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네, 저 혼자 왔어요. 그럼 연락할 분은 안 계세요? 가족분이 오시면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러자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죠. 위암입니다. 이미 꽤 많이 진행된 상태네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며 의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의뢰서 써드릴 테니 얼른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 여부 상의해 보세요.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암이라는 말만 뇌리에 남아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죠. 내가 암이라고? 그동안 몸을 너무 돌보지 못한 벌을 이렇게 받는 건가? 마치 왜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냐고 제 몸이 저한테 복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서럽고 죄스럽고 원통했어요. 열심히 뒷바라지한 남편도 저를 배신했고 몸도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하니 그대로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죠.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어린 딸을 위해서 저는 하나뿐인 목숨을 꼭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고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수술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진지한 얼굴로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놨어요. 여보, 나 오늘 병원 갔는데.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고개도 돌리지 않고 시선을 텔레비전에 고정한 채 대충 대답했습니다. 병원? 왜? 내가 위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군요. 뭐라고? 누가? 당신이? 그래, 내가. 남편은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래? 날은 잡은 거야? 다음 주 화요일에 입원해서 추가 검사 받고 이상 없으면 다음 날 할 것 같아.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한다나 봐. 남편은 잠시 달력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럼 수요일이잖아. 아, 어쩌지? 나 그날 진짜 중요한 골프 약속 있어서 휴가까지 냈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소원하다고 해도 이 남편이라는 작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마누라가 암으로 수술한다는데 약속이 있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약속이라니? 내가 수술한다고? 알아. 근데 정말 중요한 약속이야. 어차피 수술은 의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말 듣는 순간 전 다시 한번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어요. 역시 이 사람한테 가정이나 남편으로의 역할을 바라는 건 무리구나. 그래서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혼자 알아서 받을게.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꼭 부르라고 권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동생에게 부탁해 병원에 와달라고 하고 친정엄마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죠. 그리고 딸에게는 친구들과 열흘간 유럽 여행을 간다고 둘러댔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딸은 의젓하게 잘 다녀오라고 웃으며 말해주더군요. 이번 전날 짐을 싸놓고 잠든 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은 어쩌지? 그 인간만 믿곤 맘 편하게 눈도 못 감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사춘기가 왔을 때, 결혼할 때, 아이 낳을 때 딸 곁에는 꼭 친정엄마가 필요한데 제가 없으면 얼마나 외로울지 걱정이 앞섰죠. 수빈이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지. 두고 봐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학교에 가고 출근하는 남편에게 거듭 강조했죠. 병원에 오라고 안 할 테니까 나 없는 동안은 제발 집에 일찍 들어와. 밤에 애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이거 하나 부탁할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잘하라는 말도 없이 휙 돌아서 출근해버렸습니다. 동네 개가 아프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그럴수록 저는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두고 봐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꿈쩍하는지. 난 우리 딸을 위해서 꼭 오래 살 거야. 잠시 후 저를 데리러 온 동생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각종 검사를 한 뒤 이틀 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한데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니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몰려왔어요. 저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영미야, 우리 수빈이 좀 잘 부탁해.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답했어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수술 잘 될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됐어. 그런 말 그만해. 그냥 한숨 잘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잘 다녀와. 수술실에 들어가던 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눈물을 쏟는 여동생의 모습 뒤로 혹시나 하고 바라봐도 역시나 남편의 모습은 끝까지 보이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마누라가 암으로 수술받는 날까지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며 골프를 치러 간 겁니다. 뭐 진짜 골프를 치러 간 건지 신이 나서 내연녀를 만나러 갔는지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수술 잘 받고 오래도록 딸의 곁에 남아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하얀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위에 3분의 1 정도를 잘라냈지만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더군요. 다른 데로 전이도 안 됐고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예후가 나쁘지 않을 거라며 의사가 웃더라고요. 여동생은 제 손을 잡고 연신 다행이라는 말을 중얼거렸죠. 저는 그런 동생을 향해 물었어요. 영미야, 수빈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해봤어. 애가 언니 닮아 똑부러지잖아. 걱정하지 마. 고마워 영미야. 근데 나 이제 수술 잘 끝났으니까 내일 아침엔 우리 집에 들러서 수빈이 학교 가는 것 좀 봐줘. 아침은 잘 챙겨 먹는지도 봐주고. 알았어. 병원 오기 전에 들렀다가 올게. 그런데 다음 날 수빈이를 보러 아침 일찍 집에 다녀온 동생이 병원에 오더니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어쩌지? 왜? 수빈이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 수빈이는 괜찮아. 학교 잘 갔어. 근데 형부가... 뭐? 그 인간이 또 뭘 어쨌는데? 그런 제 물음에 동생이 한숨을 쉬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내가 아침에 집에 갔는데 형부가 언니 이름으로 나온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있더라고. 언니가 형부한테 비밀로 샀다는 그 상가랑 오피스텔에서 나온 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형부가 언니한테 그런 부동산이 있었냐고 다짜고짜 물어보더라.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캐묻길래 어쩔 수 없이 말해버렸어. 미안해 언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시동생과 시누이를 결혼시킨 후부터 여유가 생긴 저는 비밀리에 돈을 모았어요. 이 분식집은 작아도 꾸준히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제 명의로 된 상가와 오피스텔 한 채를 마련했죠. 하지만 남편한테는 일부러 비밀로 했습니다.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인간한테 말해봤자 뺏기거나 탕진할 게 뻔했고 어차피 딸이 자란 후 이혼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미처 고지서를 치우지 못해 모든 사실을 들켜버린 겁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지. 미처 고지서 생각을 못한 내 잘못이야. 전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알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수술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 말이죠. 여보 나왔어. 많이 힘들지?
아휴, 이거 당신이 예전에 좋아하던 순댓국밥이야. 내가 서울까지 가서 사왔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마누라 수술날까지 골프 치러 간다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그 남편이 갑자기 병문안을 온 거예요. 이것도 당신이 좋아하던 거잖아. 단팥빵. 종로 그 유명한 빵집 거야. 당신 주려고 줄 서서 사왔어. 어때? 입맛이 좀 도는 것 같지? 남편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빵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돌변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죠. 제 숨겨진 재산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3살짜리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픽하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뭘 하려면 좀 제대로 알아보고 해. 며칠 전에 위암 수술한 사람한테 돼지국밥이랑 밀가루 음식을 먹으라는 게 말이 돼? 제 차가운 말에 남편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다 나으면 내가 다시 사다 줄게. 그래도 내 정성은 좀 알아줘. 속이 뻔히 보이는 그 말을 저는 철저히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 많이 아파? 내가 다리 좀 주물러 줄까? 이렇게 매일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겠네. 재산에 대해 알고 난 남편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같이 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전보다 더 정이 떨어지더군요. 근데 반기지 않아도 매일 병원에 얼굴을 들이밀던 남편이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당신도 물론 알겠지만 아무리 마누라가 아프다고 해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매일 병원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요즘 이렇게 당신 챙기니까 고맙지? 고마우면 당신 재산 내 명의로 돌려주면 안 될까? 솔직히 당신은 몸도 안 좋은데 그런 일에 신경 쓰면 안 되잖아. 재산은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전부 내 명의로 바꿔놓자. 설마 했지만 역시나 그게 목적이더군요. 너무 뻔한 일이라 화도 나지 않았죠. 저는 힘없이 웃으며 초조한 얼굴로 바라보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 도장 가져와. 안 그래도 명의 이전 서류는 내가 영미한테 말해서 미리 다 만들어놨어.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지더군요. 정말? 역시 당신은 현명해. 우리 수빈이를 봐서라도 당신은 이제 건강에만 신경 써야지. 그깟 재산은 내가 다 알아서 관리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얼른 집에 다녀올게. 그러더니 신이 나서 병실을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뒤쯤 도장을 손에 든 남편이 활짝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도장 가져왔어. 서류는 어디 있어? 이리 줘, 내가 찍을게. 그러고는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에게 받은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흡족한 얼굴로 바라보던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됐다. 당신도 한번 확인해 볼래? 남편은 설레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로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이게 뭐야? 저는 그 서류를 남편 얼굴에 냅다 집어던지며 외쳤습니다. 보면 몰라? 너랑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내 도장은 찍었으니 얼른 너도 찍어. 아니, 이건 명의 이전 서류가 아니잖아. 이혼이라니. 내가 왜 이혼을 해? 남편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펄쩍 뛰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태호 씨, 저는 박영숙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법률 대리인? 어리둥절한 남편을 향해 제 이혼 담당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죠. 이혼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김태호 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전무하더군요. 따라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혼은 누가 이혼을 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노트북을 꺼내더니 영상 하나를 재생시켰어요. 그건 바로 제가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게 된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남편이 내연녀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음성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에 관한 모든 책임이 김태호 씨의 외도에 있다는 걸 증명해줄 증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될 겁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향해 말했어요. 여보, 아니 영수가 너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하지만 전 코웃음을 치며 답했죠. 지금 그게 중요해? 저게 다 사실이라는 게 중요하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 여자 당장 정리할 수 있어. 이제 다시는 안 만날게. 하지만 미리 제 부탁을 받은 변호사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송까지 가면 법원 출석 때문에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고. 그러면 왜 이혼하게 됐는지도 소문나겠죠. 공무원이 불륜의 아내에 대한 부양 의무도 모른 척하고 암수술 날에 내연녀랑 골프 치러 간 게 알려지면 시끄럽지 않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합의하고 정리하시죠. 뭐라고? 내가 언제 그 여자랑 골프를 치러 갔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저희가 이미 그날 김태호 씨가 다녀온 골프장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수술 날이 확실하던데요. 결국 궁지에 몰린 남편은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해야 했죠. 남편이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떠들썩하게 소송에서 자신이 저에게 한 짓과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게 좋을 리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소송한다고 해도 남편에게 유리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오랜 시간 제 등골을 빼먹던 남편과 드디어 남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숨겨둔 재산을 남편에게 들켰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부탁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예전에 남편의 차에서 불륜을 확인하고 혹시나 해 따로 복사해둔 블랙박스의 영상을 이용하게 된 거죠. 물론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아프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딸의 곁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결국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남편과의 질긴 인연을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신기하게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항암 치료의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의사도 놀랄 정도였죠. 박영석 환자분 수술 경과도 너무 좋고 항암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호전되는 경우도 드문데 저도 기분이 참 좋네요. 역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걸 그 순간 깨닫게 되더군요. 얼마 후 항암 치료를 끝내고 조용히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저에게 시동생과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형이 천벌을 받은 것 같아요. 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이요, 그 바람 피우던 여자한테 엄청나게 사기를 당했대요. 분양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다리를 놔준다고 하면서 대출을 잔뜩 받게 해서 돈 가지고 도망친 모양이에요. 그 바람에 은행이랑 사채업자들이 사무실에까지 들이닥쳐서 회사에서도 좌천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뜻밖의 소식이라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어머나, 그게 정말이에요? 이번엔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네, 꼴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월급도 압류당했다고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끊어버렸죠. 그런 시누이의 말에 시동생도 인상을 잔뜩 구긴 채 답했죠. 그래, 잘했어. 나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난 전화도 안 받았어. 자기가 무슨 염치로 돈을 빌려달래. 감히 형수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다 자업자득이지. 맞아, 그런 인간 오빠도 아니야. 우리가 누구 덕에 살았는데.
우리한텐 그딴 인간보다 언니가 훨씬 중요해. 언니, 절대 그 인간 때문에 속 끓이지 말고 이제 건강만 생각해요. 알았죠?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런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아가씨. 그래도 내 고단한 세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요. 결국 오랜 세월 희생한 조강지처를 벌인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 바람 피우던 내연녀에게까지 보기 좋게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좌천되고 빚에 쫓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저는 미리 마련해둔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으며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몸도 마음도 편하니 건강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착한 딸과 시동생, 시누이, 친척 식구들의 보살핌 아래 예전의 건강한 저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부디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이런 저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희망찬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